미국의 무역 정책이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법정 다툼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대법원이라는 최고 권력 기관에서 트럼프의 행정 권한 남용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 결정이 단순히 미국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하고도 중요한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와 그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년간 미국 우선주의라는 기치 아래 전례 없는 관세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시작된 이 정책은 점차 인도,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등 거의 모든 주요 무역 파트너로 확산되었죠. 이 법은 원래 전쟁이나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신속하게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트럼프는 이를 일반적인 무역 분쟁에까지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미국 헌법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의회에 부여하고 있거든요. 미국 대법원에서 벌어진 이번 논쟁의 핵심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다양한 국가들의 관세를 부과해 왔는데, 이것이 과연 합헌적인 조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던 거죠. 11월 5일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대법원 심리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졌으며, 양측 변호사들은 각각 1시간 30분씩 할애받아 자신들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현재 미국 대법원 구성을 살펴보면 보수 성향 판사가 6명, 진보 성향 판사가 3명으로 공화당에 유리한 구도인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 판사들이 공화당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번에는 헌법적 원칙과 권력 분립에 대한 우려를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특히 사무엘 알리토 판사와 클래런스 토마스 판사 같은 대표적인 보수 판사들조차도 대통령의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대법원 판사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권력 분립 원칙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죠. 미국 헌법에 따르면 세금 부과와 무역 규제는 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이러한 권한을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들은 무역 적자가 정말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가, 마약 유통 문제를 관세로 해결할 수 있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질문들 자체가 이미 대법원의 입장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목이 모든 헌법적 제약을 무력화시킬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엘레나 케이건 판사는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정책을 국가 비상사태로 포장할 수 있다면 의회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브렛 카버노 판사와 에이미 코니 베러 판사 같은 트럼프가 직접 임명한 판사들조차도 헌법적 원칙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판사들이 관세의 본질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간 점입니다. 관세는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죠. 이러한 세금 부과 권한이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에 있다는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목으로 이런 권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하급 법원들도 이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 권력 남용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서 대법원도 같은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과 뉴욕 뉴염부 지방법원에서는 이미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이 헌법상 한계를 넘어섰다는 판결을 내린 상태입니다. 특히 연방항소법원에서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어 대법원의 판단도 이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한 듯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장관 후보인 스콧 베산트는 이미 대안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한 관세 부과를 막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구체적으로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와 1974년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추가로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이 과연 기존의 포괄적인 관세 정책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베산트는 또한 관세 정책의 목표는 보복이 아니라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전보다는 다소 온건한 접근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품목에 대해 개별적이고 공식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섬유, 농산물, 전자제품, 화학제품 등 수천 가지 수입 품목 각각에 대해 국가 안보 위협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런 절차를 모든 품목에 적용한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며 각 조사마다 상당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301조도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지적재산권 침해, 시장 접근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데 이 역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더욱이 이런 방식으로 부과된 관세들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서 국제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과 중국은 이미 미국의 232조 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를 한 상태이며 일부는 미국에게 불리한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인도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불법이라고 판결한다면 그동안 부과된 관세에 대한 환불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전문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 관련 상품에서 징수된 관세는 약 4억 8,7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환불금이 인도 정부나 인도 기업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관세의 구조상 실제 납부자는 미국 내 수입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불 조치는 인도 상품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도 수출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수입업체가 지불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환불 역시 미국 내 수입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인도 상품을 수입한 미국 업체들이 그동안 지불했던 관세를 돌려받고 이것이 결국 시장 가격에 반영되면서 인도 상품의 경쟁력이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물론 이 과정이 단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복잡한 유통 구조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들의 관세를 어떻게 환불할 것인지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관세가 부과된 지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 당시의 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정확한 환불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미국 관세청은 이런 대규모 환불 사태에 대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관련 법무법인들도 환불 절차 지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 협상에서 힘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은 관세라는 강력한 압박 수단을 가지고 있어서 인도에게 다양한 요구 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이나 미국산 유전자 변형 농산물 수입 확대, 미국 기업들의 인도 시장 접근성 개선 같은 요구를 하면서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시기죠. 그런데 만약 대법원 판결로 인해 트럼프의 관세 부과 권한이 제약을 받는다면 이런 협상 카드의 효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인도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협상 테이블에서의 즉각적인 압박 효과는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인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총구를 머리에 대고 하는 협상이라고 비판받던 상황에서 벗어나 더욱 대등한 입장에서 무역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실제로 인도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자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19년 인도는 미국산 아몬드, 사과, 핵두류에 대해 최고 12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었죠. 당시 인도가 미국에 가한 경제적 타격이 인도가 받은 피해보다 몇 배 컸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욱 자신감 있는 협상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의 IT 서비스 수출이나 제약업체들의 미국 진출에 있어서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관세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된다면 이것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정책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나 수출입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장기간의 투자 회수 기간을 가진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특히 인도의 IT 서비스나 의료용품 수출처럼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인 TCS, 인포시스, 위프로 등은 매출의 50% 이상을 미국 시장에서 거두고 있어서 미국의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성장한 인도의 의약품 및 백신 수출 역시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대안적 관세 부과 방안들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특정 품목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남아 있거든요. 특히 국가 안보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분야나 지적 지산권 이슈가 있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관세 위험이 존재한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산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 또는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인도산 전자제품들은 여전히 232조 관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인도의 지적지산권 보호 정책이나 디지털세 부과 등의 이슈들도 301조 관세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미국 대법원의 이번 심리 결과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제 무역이 좀 더 예측 가능하고 규칙 기반의 체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이는 인도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의 복원과 다자간 무역 협상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적인 세계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미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정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직의 권한 자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국가 비상사태를 빌미로 무역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제 무역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신흥국들에게는 더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관계 회복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손상된 동맹 관계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된 거죠. 이는 민주주의 체제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나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법적 분쟁을 넘어서 전 세계 무역 질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